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하노이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어제 평양에서 돌아온 비건 대표는 현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회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0여일이 채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의 비핵화 협상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그리고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장소가 공개되지 않아서 말이 많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결국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이 SNS로 공식화했는데요. 그동안 다낭이냐 또 하노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제 하노이로 이제 완전히 확정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또 확정이 됐죠. 맞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중요한 일은 트위터로 먼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시에 알게 해준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노이였는데 저도 사실 다낭이 더 유망할 줄 알았어요. 다낭을 이렇게 경관을 보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경호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이 되지 않을까. 또 미국에서 많은 호텔 방들을 예약해놨다 그래서 다낭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저는 이제 북한의 주장대로 하노이로 한 것이 그렇다면 미국은 내용면에서 뭔가 더 얻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한테야 뭐 다낭이나 하노이나 뭐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대도시에서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특히 그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빈 방문을 해서 중국과 싱가포르만 갔다가 이제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제3국에서 국제 무대에 찬란하게 데뷔하고 또 국빈 방문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같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석하고 이제 같이 회담도 정상회담도 하고 그래서 북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면서 또 대사관의 지원도 받는 그런 북한의 의견을 결국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노이로 결정이 된 그 속보를 알려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위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북한과의 협상이 이제 생산적이었다,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란 줄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평화라는 대의를 진전시키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실무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영어로만 보면은 생산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새로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적이라는 뜻이 또 되겠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그 비핵화와 관련돼서 북한의 여러 가지 핵 물질이라든가 핵 시설, 플러스 이제 ICBM 핵무기를 장착을 해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ICBM까지 최소한 북한이 어느 정도는 좀 파괴를 하든 또는 신고를 하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주지 않으면은 미국으로서는 어떤 제재 해제라든가 다시 말하자면 상응한 조치, 즉 북한에게 당근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비건이 평양에 갔을 텐데 어떻든 2박 3일 동안 밀당을 한 결과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진전된 뭔가를 얻어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10일 작년 6월 10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은 뭐 밋밋했다, 얻을 게 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지금 비건이 북한을 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 플랜이랄까요? 행동 원칙 이런 것들을 북한이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소는 이제 보통 얘기하듯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노이로 됐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어떤 명분을 얻는 대신 미국은 좀 실질적인 실익을 좀 얻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장소 결정과 관련해서 하노이는 북한이 그 선호했던 지역이었고 또 다낭은 미국이 주장했던 개최 장소였는데
하노이로 결정되면서 뭔가 미국이 실질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비핵화 부분에서 아무래도 진전이 있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는 그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을 참관단 하에서 연구 해체한다. 그다음에 네. 풍계리 실험장 북락시켰지만 참관해서 검증한다. 거기까지는 이미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 정상회담에서 했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 근데 영변의 핵시설이란 게 사실 북한의 핵시설의 한 70~80%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는 플루토늄 제조를 위한 그 원자로도 있고, 그 다음에 재처리 시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농축 시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해결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고까지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폐기하고 검증과 사찰은 확실히 받겠다. 거기까지는 최소한 약속이 됐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영변 이외에도 우라늄과 그 플루토늄 제조 시설이 있는데 플루토늄 제조 시설은 없는 거죠. 우라늄 제조 시설이죠. 예. 농축 우라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북한이 양보했을까 하는데 생산적이라 그런 거 보면 혹시 거기까지도 이번에 만약에 포함된다. 그러면 예. 대단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ICBM 부분에서는 이제 그거를 ICBM이 막 20개라 그러면 한 5개 정도를 해체하거나 미국으로 보내기를 미국이 원했을 텐데 과연 거기까지 합의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ICBM에서도 모종의 조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은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거고 예. 북한은 해체하는데 북한에서 하겠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까지 됐을까?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합의고 예. 하나 결정적으로 안 들어갔을 거는 분명한 게 이미 만들어 온 핵무기 자체는 건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아, 그래요. 예. 뭐 개최 장소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뭐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은 양보를 하는 대신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황이 좀 있기는 해요. 지금 스티븐 비건하고 김혁철이랑 다시 한번 더 만나기로 했다는 것은 비핵화에 있어서 다시 또 협상할 내용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2박 3일간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양측이 원하는 바를 다 담지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에 대한 완전한 폐기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이 어떤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모두 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도 무조건 파기한다는 게 아니고 미국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선행 조치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응한 조치라는 게 일테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중요한 게 6월 12일 작년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항입니다. 북미 관계 개선이 이 얘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소위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해 줌에 있어서 연락사무소든 또는 뭐 수교든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이 자기들이 그에 상응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작년 9.19 우리 평양선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얼마나 확실하게 해줬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시설 전체로 보면 230여 개의 시설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북한이 모두 이번에 폐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이걸 잘게 살라미 전술로 쪼개서 일테면 실험실을 먼저 없앤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뭐 재처리 시설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도 쪼개서 하려고 한 것인지 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전은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이번에 모든 것을 다 북한이 해결하겠다. 그렇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얘기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뭐 한 번뿐만 아니라 두세 번의 실무 협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이 과정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 1차 정상회담 직전에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몽리를 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몽리를 부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모든 것이
뭐 100% 해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예. 한 90% 정도 됐다고 한다면 한두 번 정도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홍윤희 실장이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결정이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는 방문이 될까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선 자기들이 이제 공산 정권인데 중국만 우리가 생각했지 베트남도 공산 정권이거든요. 예. 뭐 쿠바도 뭐 그렇지만은 그래서 베트남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마침 이제 국빈 방문 초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미 리용호 외무상이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 묵을 호텔도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묵었던 그 호텔에서 또 묵게 되지 않을까, 멜리아 호텔이라고 합니다. 멜리아 호텔에서 또 묵게 되지 않을까, 호텔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과거에 전쟁을 했던 적성국이었지만 지금은 뭐 수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광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란하게 국빈 방문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틀을 넘어서서 그 전날 가가지고 자기 외교적 행보를 과시하고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해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이런 모습을 연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양양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공산 정권이 거의 다 이제 해체되고 또 체제가 변질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베트남은 결국은 미국하고 전쟁을 했고 결국은 뭡니까 그 포로 송환이라든지 예. 그 또 뭐 유해 송환 이걸 통해서 결국 국교를 정상화했고 도이모이 정책을 해서 김정은이 지금 하려고 하는 개혁 개방과 유사한 정책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 배울 점도 있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성국이지만 베트남처럼 우리랑 친하게 되니까 잘 산다. 그걸 보여주려는 미국의 의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맞아떨어져서 베트남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계산은 다낭으로 가든 하노이 가든 결국 도이모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또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하노이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양을 다녀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늘 오전에 외교부를 찾아서 강경화 장관 또 그리고 이도훈 본부장을 만났는데요. 자, 어느 정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뤘고 또 그리고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고 있는지 지금 협상 과정에 대한 그 브리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그 내밀한 얘기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비건 대표가 어제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미 대사관을 통해서 뭐 폼페이오 장관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겠습니다만 예. 자세하게 본국에 가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고 전반적으로 잘 됐다. 예, 말대로 예. 생산적으로 잘 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달라. 또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 예. 이런 뭐 전반적인 그런 외교적인 그런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이제 좀 이제 불만인 것이 좀 더 이제 그 종전선언에 관련돼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오가고 예. 최소한 종전선언이라도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건데 이 종전선언마저도 과연 미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줬을까 그런 생각이고 북한 역시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보다는 역시 관계 개선, 그러니까 적대관계 해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되면 물론 이제 그다음에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이러한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 남북 관계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까지도 아마도 이제 얘기는 됐을 겁니다만은 이번에 비건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 협상 내용들을 밝힐까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예, 예. 어쨌든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일 바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닐까 싶은데 국무부가 얼마 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완성하기 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번 협상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진전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맞겠죠? 일단 뭐 종전선언 부분은 그 북미 간에 체결할 가능성이 좀 꽤 크다 이렇게 좀 보고요. 네. 왜냐하면 한중 간에는 수교했고 북중 관계 좋고
그러니까 북미 관계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종전선언 서명까지 저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연락대표부 정도도 설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 사찰단이 가서 머무를 장소로서 연락대표부, 연락사무소 이 정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사실상 관심이 있는 제재 완화, 또 면제 또는 유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제 예, 이게 뭐 네 개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이라고 2016년에 이제 아주 강력한 법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6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미국 대통령은 1년 동안 대북 제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 그 6가지 조건이란 게 물론 이제 뭐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켰느냐 또 뭐 자금 세탁을 하지 않았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 개선으로 수용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한 6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인질로 억류하고 있는 사람 돌려보낸 것도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6개 중에 의외로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을 개선해줬다. 요것만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1년 동안 유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그래요? 예. 완화는 없다 저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면제, 그러니까 남북 경협에 대한 면제 또는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해주는 거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게 된다 그러면 이를테면 금강산 관광이 제일 영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광 사업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관광 사업이 제일 첫 번째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세 번째가 철도도로 연결. 철도도로 연결까지는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잘 되면 개성공단까지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제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전략 변화는 지난달 31일이죠. 비건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 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동시 병행 원칙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 동안에는 선핵 폐기였거든요. 예, 선핵 폐기 후 뭐 제재 해제 뭐 이러한 이제 전략이었는데 비건이 그걸 어떻게 보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병행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예. 북한이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든 이제 비건이 갈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건 이제 북한의 전략 전술로 많은 이제 보수 인사들이 비판하는 게 살라미 전술이다. 예. 잘게 쪼개서 미국으로부터 얻을 건 다 얻어가고 결국에 가서는 또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러한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건 김일성, 김정일 때 얘기인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뭔가 다른 그러한 전략 전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예. 어떤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이 이제 바라는 거죠. 특히 경제 제재 해제는 많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 저자세로 경제 제재 해제를 비건에게 요구를 했을까 하는 것은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김정은의 전략 전술이랄까 북한의 전략 전술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어렵다 그런 예. 얘기는 했어요. 예. 북한 관리들이. 예. 근데 비건에게 대놓고 무엇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굳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니까 그에 상응해서 대규모 투자 예. 이런 것들은 요구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체적인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예. 것은 아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물론 WTO 가입이라든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접 돈을 빌려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 전략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얘기는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는 27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북미 정상회담 장소 하노이로 결정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 그 앞서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또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